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사마천 청년을 만나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흐를수록 재밌어야 될 텐데 걱정이 많습니다. 저는 2100여 년을 초월해서 시간을 초월해서 여러분들과 이 공간에서 사마천을 여러분들을 만나서 사마천의 삶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사마천 삶과 더불어서 그때그때마다 나오는 단어들이나 또는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역사 문화 상식도 함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은 이제 중국 4대 석굴인 용문석굴, 사마천에 태어난 지역의 황하의 별명인 용문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단어를 가지고 4대 석굴인 용문석굴로 시작해서 중국 4대 석굴도 알아봤고요. 등용문이라고 하는 재미난 단어의 유래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용문이 결국은 사람 가운데에서도 가장 뛰어난 특출난 용 한 마리를 탄생했다라고 하는 광말약이라고 하는 중국의 유명한 학자의 시도 한 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는 사마천 고향 갈 때마다 거의 대부분 빠지지 않고 용문을 갔다 오곤 합니다. 그리고 거기 배도 다니기 때문에 배를 타고 한 바퀴 돌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은 그때 찍은 영상을 편집해서 용문을 한번 다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 마지막 장면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그러면 10살 때 고문을 배웠다라는 장면 기억나시죠? 그죠? 사마천은 10살 때부터 아버지에 의해 가지고 아버지 사마담으로부터 역사학자로서의 자질을 기르는 그런 교육을 받게 됩니다. 아마 아버지가 사마천의 자질을 일찍부터 눈여겨봤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사마천은 외동아들입니다. 2100여 년 전에 놀랍게도 그죠, 형제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찌된 일인지 사마천은 형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 딱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 사마담 입장에서 이 사마천이라는 아들의 존재가 대단히 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와 더불어서 세 번째 주제로 갑니다. 촌놈 서울로 이사하다라는 제목으로 잡아봤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사한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사를 너무 많이 다녀가지고 그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이사 트라우마가. 초등학교를 3군데나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나이가 돼가지고 충분히 인간관계도 자기가 핸들링할 수 있고 자기 스스로 주도할 수 있고 그 정도 나이가 되면은 뭐 이사가 어떤 면에서는 환경 변화는 상당히 좋은 자극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죠? 새로운 세상을 접하게 되고 새로운 사람을 접하게 되고 특히 또 시골에서 도시로 이사하게 되면은 새로운 문화를 접하게 되기 때문에 견문도 넓어지고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어린 나이에 이사를 자주 하게 되면은 친구 사귀는 법도 잊어버리게 되고 굉장히 소극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그 어린 나이에 3번의 이사가 상당히 문화적인 충격도 컸을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를 유지하는데 애를 먹게 만든 그런 경험이 있어요. 사마천도 이사를 합니다. 촌놈. 왜? 사마천이 태어난 용문이라는 곳은 섬서성 한성시는요, 촌입니다. 물론 교통요지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긴 합니다만은 지금도 중국 내에서는 뭐 아주 작은 고장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뭐 인구 한 3, 4만 정도 되는 군 정도 규모밖에 되지 않은 그런 촌입니다. 그 촌에서 사마천이 서울로 이사를 합니다. 촌놈 서울로 이사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자, 오늘도 사진 한 컷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보이시죠? 뭘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사진을 골라왔을까요? 우리 흔히 딸딸이라고 얘기하는 요 3륜차 아니면 맞은편에서 오고 있는 버스요? 아닙니다. 저 앞쪽에 보이는 저 산입니다.
생뚱맞죠? 예, 전부 다 평지 지역인데 뭐 우뚝 산 같은 게 하나 솟아 있어요. 바로 저 이야기로부터 이야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이 아니고요. 무덤입니다. 놀랍게도 무덤입니다. 누구의 무덤이냐? 황제의 무덤입니다. 자, 그 전에 다시 한번 청은 용문에서 태어났다. 황하의 북쪽 용문산의 남쪽에서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우며 자랐다. 10살 때 고문을 배웠다. 여기까지 지난 시간까지 얘기를 했고 오늘 이사하는 대목입니다. 사마천은요. 10살 때부터 고문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13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서 역사 현장을 탐방을 합니다. 저 오른쪽에 이제 보이는 그림이 바로 아버지하고 같이 역사 현장을 탐방하는 장면입니다. 대단한 아버지죠, 그죠? 왼쪽은 동네 어르신들, 지혜로운 분들, 이런 분들을 소개하는 겁니다. 10대의 사마천에게. 그러니까 아버지 사마담은 아들을 사관 집안, 사마천 집안은 대대로 사관 집안이었습니다. 역사 기록을 담당하는 그런 관리 집안이었습니다. 이게 세습직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담은 사관으로서 자기 뒤를 잇게 될 아들이 사관 집안으로서 가장 명예로운 역사설을 남기기를 대단히 갈망을 했습니다. 희망을 크게 걸었습니다. 그래서 10대 때부터 아들을 고문을 가르치고 또 역사 현장을 탐방하는 데 데리고 다녔습니다. 굉장한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중국 역사상 극성 학부모들이 있다. 극성 학부모들 하면 대개 이제 어머니들을 많이 드는데 중국 역사상 극성 학부모 가운데 어머니로서 극성 어머니 누구죠? 여러분들? 맹모 삼천. 맹자의 교육을 위해서 이사를 3번, 실제로는 4번을 했습니다. 이사를 3번, 4번씩 한 어머니, 맹모 삼천지교의 맹모는 사마천보다 훨씬 전이니까 극성 학부모 가운데 어머니 1호 맹자 어머니, 아버지 1호 사마천 아버지 사마담,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비교를 하곤 합니다. 어쨌든 간에 대단한 아버지였습니다. 나중에 또 아버지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어린 사마천에게 역사학자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직접 현장도 데리고 다니고 공부도 시켰던 그런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사마천 나이 19살 때입니다. 촌사람 고향을 떠나다 이사를 합니다. 자, 사마천 일대기를 사마천이 앞으로 모시게 될 한나라 무제하고 관계를 한번 연대순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기원전 140년 한나라 무제가 17살의 나이로 황제 자리에 오릅니다. 무제하고 사마천은 11년 차이 납니다. 그때 사마천 나이는 6살이었고요. 기원전 139년 17살에 황제로 즉위하고 난 그 다음에 18살이죠. 한나라 무제의 나이가 18살 때 무제의 능원이 조성이 됩니다. 즉 무제의 무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18살 때 무덤을 만들어요? 여러분들 의아하시죠, 그죠? 그런데 왕조 체제에서 중국의 황제가 됐든 우리나라의 왕이 됐든 간에요. 왕이 즉위하고 제왕이 즉위하면은 대개 즉위한 바로 즉시 무덤 만드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제일 먼저 무덤이 들어서게 될 지역을, 땅을 고릅니다. 위치를 고르게 되고 명당을 보는 직관들을 보내가지고 주변에다가 여기면은 명당 자리입니다. 이 자리면 좋겠습니다. 라고 의견을 제시를 하고 그 제왕의 무덤을 조성하기 위한 오늘날 얘기하면 TF팀이 구성이 됩니다. 팀이 하나 만들어져서 역할 분담을 통해 가지고 자리 선정부터 시작해 가지고 제왕 무덤 조성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듬해 18살 때부터 무제의 무덤을 조성합니다. 장안성에서 수도였던 장안성에서 80리 떨어져 있는 괴리현 무향이라고 하는 곳에 선정이 됩니다. 위치 선정이 됐다는 거죠. 왜 이 얘기를 하냐 그러면 바로 요 장소가 사마천이 이사한 곳입니다. 무향이라는 곳으로. 나중에 이제
무향에서 무제의 무덤 이름을 따와가지고 무릉이라고 합니다. 향자를 떼고 무릉현으로 바뀝니다. 왜? 황제 무덤이 들어서게 되면 마을 하나가 생겨요. 나중에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무릉현으로 이사를 합니다. 기원전 138년 사마담이 태사령으로 승진을 합니다. 사마천 나이 8살 때고요. 기원전 128년 사마천 나이 18살 때 굉장히 중요한 사건 하나가 벌어집니다. 사마천이 나중에 공부를 위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인데, 공자님의 옛날 집을 수리하려고 공자님의 옛날 집 벽을 허물다가 그 벽 사이에 그 안에다가 감추어 둔 유교의 경전이 발견이 됩니다. 책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주간이나 목간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 경전이 나옴으로써 중국의 한나라 시대 때 학문과 학술 연구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줍니다. 왜? 여러분들 분서경류 아시잖아요. 진시황이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쯤에 분서경류를 단행하잖아요. 100년 좀 안 됐습니다. 진시황이 기원전 221년에 천하를 통일했고 기원전 한 210여 년 무렵에 분서경류를 단행합니다. 책들을 불태워버리고 유학자들을 산채로 땅에 파묻어버리는 아주 폭력적인 문화 정책을 실시를 하죠. 이게 강압 통치 정책이죠. 그래서 주요한 유가의 경전들이 다 그때 불탔어요. 그런데 그때 그 경전들을 내놓지 않고 몰래 동굴이나 땅속이나 이런 데다 숨겨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나라 초기 때 들어오면은 한나라는 집안에 숨겨져 있는 경전들을 전부 다 조정에다 바치면 거기에 상응하는 상을 줬습니다. 대가를 줬어요. 그래서 문화정책을 부드러운 문화정책으로, 학술을 장려하는 정책으로 바꿨단 말이죠. 그러던 와중에 다른 사람도 아닌 공자님의 옛날 집 벽 사이에서 책이 발견된 거예요. 이 책이 발견되면서 근문, 현재 남아있는 유가의 경전의 대목과 내용과 그 다음에 공자님 집 벽 사이에서 발견되어 있는 경전에 약간의 차이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놓고 서로 연구하고 토론하고 논쟁을 벌이는 그런 학술 분위기가 확 퍼져나가는 거죠. 이런 분위기는 역사가로서의 자질을 기르고 있던 사마천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죠? 학문 풍토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그리고 깊어진 겁니다. 자연스럽게 사마천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좋은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원전 127년 사마천 나이 19살 때 무릉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9년 동안 촌에서 살았죠. 한성 용문이라는 곳에 살다가 사마천이 마침내 아버지의 승진과 더불어서 8살 때 아버지랑 좀 떨어져 있다가 19살 때 무릉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사마천 일생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겠죠. 그죠? 그 얘기는 좀 이따 하도록 하고요. 자, 여기서 잠깐 우리가 또 사마천 이야기만 하면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계속 지루할 수 있으니까 중국 다녀보면 여러분들 특히 서안에 가면은 시안에 가면은 진시황릉 꼭 보고 오시잖아요. 그죠? 진시황릉이 얼마나 큰지 아시잖아요. 와, 어마어마하게 높고 크죠. 진시황 무덤이. 도대체 중국의 제왕들은 뭔 무덤을 저렇게 크게 썼을까? 봉분을 왜 저렇게 수백 메터씩 높이씩 쌓아 올렸을까? 좀 전에 보셨던 그 무덤도, 아까 사진에서 보셨던 그 무덤도, 그죠? 여러분들 깜짝 놀라셨잖아요. 자, 이 무덤죠. 멀리서 바라보이는 정말 진짜 남산만한가요, 그죠? 저렇게 큰 무덤을 왜 만들었을까? 어떻게 만들었을까? 자, 이런 궁금증을 가지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제왕들의 무덤이 어떻게 변천해 왔는가를 아는 걸로 중국 역사 문화에 대한 상식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제왕의 무덤 변천사는요, 두 개의 키워드로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 전에 잠깐 여러분들이 항상 중국의 왕자들 무덤을 보고 놀라는 건 뭐냐 그러면 봉분이죠. 무덤을 덮고 있는 저 높은 흙, 그죠? 이 봉분
이게 언제부터 생겼을까? 처음부터 저렇게 생겼을까? 아주 오래전 옛날에 제왕들 무덤도 저렇게 봉분이 있었을까?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기 바라는데 대답은요.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처음에 제왕들 그다음에 권력자들 무덤에는 봉분이 없습니다. 그냥 평지를 파서 그 안에 내가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처럼 기원전 6세기 무렵에 진나라의 경공이라고 하는 제후의 무덤입니다. 이 경공대묘라고 해서 이 안에 아주 많은 유물들이 나왔는데 이게 평지예요. 평지를 파고 저렇게 가운데가 넓은 공간이 여러분들 제 마우스 커서가 가는 데가 여기가 경공이라는 사람의 관곽이 있던 곳이고 여기다 시신을 묻고 주변에 있는 조그만 상자들은 전부 다 부장품들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죠. 여기서 많은 유물들이 나왔어요. 여기는 그냥 평지였어요. 우연히 이 주변에서 유물 같은 것들이 나오는 바람에 고고학자들이 이 무덤을 파봤더니 이런 부장품과 관곽이 나온 겁니다. 봉분이 있으면 쉽게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과거에 초창기 때 권력자들이 묻으면 봉분이 없기 때문에 찾기가 대단히 어렵죠. 그죠? 나중에는 세월이 흐르다 보면은 내 아버지 무덤이 어디가 있는지, 몇 대 임금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 그래서 오늘날 남아있는 오래된 무덤의 봉분들은 후대에 갖다가 올리는 겁니다.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뭘 많이 당해요? 도구를 많이 당하게 됐습니다. 자, 먼저 중국의 제왕의 무덤들이나 권력자들의 무덤들의 시작은 봉분이 없었다. 자, 그럼 언제부터 봉분이 나타났을까? 자, 진시황 무덤입니다. 지금 제가 커서로 보여드린 이 부분이 진시황 무덤이에요. 보시면 전부 다 평지잖아요. 그죠? 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시황 무덤은 인공으로 만든 겁니다. 뭘? 주변에 있는 흙을 끌어다가 산처럼 만들었어요. 조그만 산처럼. 그걸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 이릉위산이라고 합니다. 릉은 무덤을 얘기를 하죠. 무덤을 산처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누가? 진시황 때부터. 정확하게 진시황이 처음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진시황 무덤이 중요한 지표가 되긴 합니다. 표지가 됩니다. 그래서 진시황 무렵부터 무덤을 산처럼 만들기 시작합니다. 무덤이 산이 된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산이 무덤이 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초창기 때는 진시황 이후부터는 대부분의 제왕의 무덤들이 다 이릉위산이야. 무덤을 산처럼 만든 겁니다. 평지에다가 흙을 가져다오 주변에서 흙을 가져와서 날라다가 물론 그 안에다가는 땅을 파가지고 지하 궁전을 만들고 그 위에 다시 흙을 덮은 이릉위산이죠. 이거 진시황입니다. 멀리서 보면 이렇게 생겼고요. 가까이 가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진짜 산처럼 생겼어요. 근데 진짜 산이 아니라 인공으로 만든 산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릉위산. 물론 그 이후에 진시황 이후에 모든 제왕들이 모두 다 무덤을 산으로 만든 건 아닙니다. 한나라 시대 때 한문제라는 분은 원래 자연으로 된 이건 자연의 산입니다. 이 산을 주변에 보시면 다 산들이잖아요. 그죠? 이산 위릉을 한 황제도 있어요. 근데 이 한나라 문제라는 사람은요. 자기 무덤을 소박하게 만들어 달라고 하는 유언을 남기고 죽은 황제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산천의 자연의 풍광도 해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환경 보호까지 생각하면서 무덤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산 위릉이 됐고요. 나머지 진시황 이후에 한나라 시대 때 황제들 무덤은 전부 다 이릉위산이에요. 그러던 것이 당나라 때 들어가면 이렇게 바뀝니다. 본격적으로. 어떻게 바뀌어요? 당나라 태종 무덤이에요. 이게요. 여러분들 보세요. 산이에요. 그냥. 당나라 태종 무덤 소릉이라고 합니다. 소릉 입구예요. 이 산이 전부 다 무덤이에요. 이게 다 당태종 무덤. 요 무덤은 당태종 주변에 당태종 신하의 무덤입니다. 한나라 때부터 어떤 형태가 나오냐 그러면 황제가 죽으면 황제 무덤 주변에
황제가 아끼던 신하를 같이 딸려서 묻어요. 규모를 작게 해가지고 그거를 배장릉이라고 합니다. 배장묘라고 합니다. 배릉 또는 배장묘라고 합니다. 신하 무덤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황제 무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당태종이 아끼던 신하들 무덤에 줄줄이 다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이 산을 무덤으로 만들 때 가장 문제는 뭐냐 그러면 독을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입구를 철저하게 비밀에 붙입니다. 이게 당나라 태종, 중국에서 가장 뛰어난 황제로 평가받고 있는 당태종 무덤 소릉이고요. 자, 이거 뭐 보세요. 오른쪽 같은 무덤입니다. 예, 오른쪽에 항공 사진으로 찍은 무덤을 보세요. 산입니다. 자체 자연산입니다. 무덤이에요. 누구 무덤이냐? 아까 말씀드린 측천무. 중국 역사상 최초의 그리고 유일한 여자 황제였던 측천무하고 측천무의 남편이었던 당나라 고종, 당고종의 합장릉입니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걸 이산위릉이라고 합니다. 산을 무덤으로 만들었다. 규모가 장난 아니겠죠, 그죠?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왜? 발굴을 안 했으니까요. 중국의 제왕들이 한 600명 정도 되는데요. 여러분들 중국의 제왕 무덤 가운데 정식 발굴한 무덤은 몇 개나 될까요, 여러분? 예?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북경에 여행 갔다 오신 분들은 만리장성 보러 가면서 명십삼릉이라고 해가지고 명나라 황제 13명의 무덤 가운데 정릉이라고 하는 무덤 하나를 꼭 보시게 됩니다. 그건 무덤 발굴이 됐어요. 정식으로. 국가가 허락을 해서. 무덤은 함부로 발굴하는 거 아닙니다. 엄청난 과학기술이 필요로 하고 있고 또 죽은 자에 대한 예의 때문에 이 무덤이 누구 무덤인지 알고 있으면 그 부분을 억지로 발굴하지 않습니다. 그게 예의죠. 서양 사람들은 그런 예의가 없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남의 나라 가가지고 이집트 가가지고 피라미드 발굴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죠? 이게 전부 다 약탈입니다. 발굴은요 한 번 발굴하면은 영원히 더 이상 재현할 수가 없습니다. 모습을 유지할 수 없죠. 그래서 발굴을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원한 파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함부로 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겠죠, 그죠? 이 건능입니다. 측천무하고 그 남편인 당나라 고종의 합장릉이 건능이죠. 그런데 진시황 이후로 한나라 시대 때 황제들은 거의 대부분 다 이릉위산입니다. 무덤을 산으로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무덤은 한나라 고조 유방의 장릉이라고 하는 무덤입니다. 가까이 가서 보시면 땡겨서 찍으면 이렇고요. 그 다음에 문재인 폐릉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건 산입니다. 그래서 이산위릉이고 지금 여러분들 보시고 계신 이 무덤이 바로 무릉입니다. 한나라 무지의 무덤이고 바로 여기로 사마천이 이사를 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무릉 옆에는 한나라 무제가 굉장히 아꼈던 곽거병이라고 하는 장수의 무덤이 배장 무덤으로 딸려 있습니다. 그리고 무릉 무제의 무덤을 가까이 가서 사진을 찍으면 오른쪽 위에 있는 사진이고 아까 보셨던 먼 데서 찍은 무릉의 사진을 좀 더 앞에 가서 찍으면 저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19살 사마천이 이제 성인이 됐죠. 그죠? 무릉으로 이사를 한 대목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중국 역대 제왕들의 무덤에 관한 이야기를 상식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길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사마천은 그럼 왜 이사를 하게 됐을까라는 겁니다. 왕조 체제하에서 옛날에는요, 그 이사는요, 거의 대부분 다 강제 또는 반강제 이사입니다. 내가 이사 가고 싶다 해서 이사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그 옛날에는 거의 대부분 다 경제가 농업 위주였어요. 농사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농사의 가장 농사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그러면 이사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왜? 곡식을 돌보려면 내내 그 주변에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권력자 입장에서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안정된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거기서 대대손손 농사를 지어야만이 인구 파악도 정확하게 되죠. 그죠? 호구 파악도 정확하게 되고 그 사람 숫자에 따라 가지고 또는 생산되는 농산물의 양에 따라 가지고 세금도 거둘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노동력도 제공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이사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는 강제 아니면 반강제가 대부분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모습이 지금 중국은 아직도 남아 있어요. 중국은 이사는 할 수 있습니다만은 내가 만약에 시골에서 도시로 이사를 왔잖아요. 북경이나 상해로 이사를 왔잖아요. 그러면 주민등록을 안 옮겨줘요. 주민등록 안 옮겨줍니다. 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임시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죠. 왜? 인구는 파악을 해야 되니까. 세금도 걷어야 되니까. 하지만 상해 시민이나 북경 시민으로 인정을 안 해주는 겁니다. 차별이 있어요. 왜? 인구의 대량 이사를 막기 위한 하나의 그리고 농촌 인구를 어느 정도 확보하기 위한 조치 가운데 하나다라는 거죠. 그리고 옛날 모습이 그대로 어느 정도 남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사는 어느 때 이루어지느냐라는 거죠. 전쟁이 일어났거나 그래서 급히 사람을 이동시켜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그렇죠? 두 번째, 나라가 망했을 때입니다. 만약에 내 나라가 망했다 그래요. 그럼 새롭게 들어선 새로운 나라가 사람을 이사를 시킵니다. 주로 어떤 사람을 이사시키냐 그러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토착 세력 가운데 돈이 많은 사람들.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야철업을 해가지고 탄광업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기반을 가지고 있고 돈이 많은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다른 쪽으로 이사를 시켜버려요. 경제적 기반을 빼앗는 겁니다. 왜? 그 경제 기반을 가지고 나중에 나라에 반발을 할 수도 있고 저항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지역 내에서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큰 사람들. 그죠? 이 사람들은 항상 화근이야. 뭔 일이 생기면은 그 지역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반정부 세력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주로 이사를 시킵니다. 정부의 필요성에 따라 가지고 이사를 시키는 케이스죠. 한나라 무제 때도 무릉축조를 빌미 삼아 가지고 지역사회 내에서 영향력이 큰 그걸 토호 또는 뭐 호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호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별로 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주변 동네에서는 굉장히 존경을 받아요. 신망이 두투고. 근데 이 사람들이 정부의 비협조적이야. 이게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을 호걸이라고 불러요. 이런 사람들을 강제로 지역을 벗어나게 해서 새로운 곳으로 이주를 시킵니다. 즉 반정부 세력을 미리 사전에 차단하자는 거죠. 그리고 명망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이사를 시켜요. 사마천은 아버지가 태사령이라는 벼슬이 있기 때문에 중앙 근처에 있는 것이 훨씬 낫죠. 그래서 아버지가 태사령으로 8살 때 승진하면서 10년 정도 기다렸다가 사마천 나이 19살 성인이 되자 무릉으로 이사를 하게 된 겁니다. 사마천의 19살에 무릉으로의 이사가 갖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첫 번째 사마천이 성인이 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수도인 장안에서 얼마 안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황제의 무덤 하나를 만들려면요, 도시 하나가 생깁니다, 여러분들. 상상이 잘 안 가죠, 그죠? 아까 보셨잖아. 황제의 무덤 규모가 그 정도로 커요. 그러면 그 안에 무덤을 만들기 위해서는 길도 닦아야 되죠. 뭐, 그 다음에 각종 무덤에 들어갈 부장품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재료들이 다 필요로 하잖아. 그래서 경제를 활기띠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부자들을 이사를 시키는 거예요, 부호들을. 부자들을 이사를 시키잖아요. 그리고 그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업 기반을 통해 가지고 전국 각지에서 무덤 조성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전부 다 운반하고 그리고 시장도 만들어놨죠. 인구를 늘려야 되잖아요. 그럼 돌아간다는 얘기죠. 활기 있게. 그래서 황제 무덤 하나 만들면요, 도시 하나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사마천이 그런 활기찬 도시의 모습을 19살 나이에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나는 사람도 달라지겠죠. 그죠? 그리고 수도가 서울이 가깝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적 체험과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자, 무릉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300만 전 이상의 부하들과 전국의 호걸들과 명망가들, 그리고 왜 이들을 이주시켰는가는 말씀을 드렸죠. 그죠? 바로 이 이사를 통해 가지고 사마천이 19살 때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되고, 19살이라고 하는 아주 오늘날로 얘기하면 아주 민감한 나이죠. 그죠? 청소년 나이, 성인으로 막 들어갈 나이 무렵에 얼마나 혈기왕성합니까? 피가 끓겠어요. 그죠? 그때 사마천이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사마천 일생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람이고, 또 사마천이 남기게 되는 사기에 있어서도 이 사람이 갖는 의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네 번째 시간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세 번째 시간으로 사마천이 19살 나이에 성인이 되면서 고향을 떠나서 수도 장안과 가까운 황제인 무제의 무덤을 조성하는 신도시 무릉으로 이사하게 되고, 그 이사하게 되면서 사마천이 새로운 세상과 접촉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 팁으로 잠깐 중국사 상식으로 중국 황제들의 제왕들의 무덤을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가. 처음에는 봉분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가 진시황을 기점으로 해서 이릉위산 무덤을 산처럼 만들다가 당나라 때 들어오면 산을 아예 무덤으로 만드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병마용갱 여러분들 아시죠? 그죠? 병마용갱은 진시황 무덤이 아닙니다. 진시황 무덤에서 1.5km 떨어진 곳에서 발굴되어 있는 지하 군단이에요. 3개의 구덩이가 발굴이 됐는데 30년 동안 병마용갱의 입장료 수익이 조 단위를 넘습니다. 조 단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합니다. 아니, 무덤 옆에 딸려있는 구덩이를 하나 팠는데 입장료 수익만 조 단위를 올렸다. 그러면 무덤을 팔면 얼마나 많은 돈을 벌겠는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안 되면은 1년에 하나씩 중국 황제들 무덤 파면 600년을 먹고 산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만큼 중국의 제왕의 무덤의 규모가 컸다. 그게 사마천이 무릉으로 이사하게 되는 신도시 하나가 생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덤 안에 얼마나 대단한 것들이 들었을까. 상상을 여러분들 해가면서 다음 강의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복습과 예습은 제 유튜브 김영수의 좀 알자 중국을 통해서 복습 예습 부탁을 드리고, 책도 또 소개를 해드립니다. 4권. 자, 세 번째 시간 19살 혈기왕성한 사마천 촌놈 이사하다라고 하는 타이틀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제 3강 마치고 4번째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